강남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금 70억 정도 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위기가 온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만성질환 같은 위기. 극단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도 돈맥 경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 착실한 현금을 쌓으면서 대응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기가 딱 왔을 때 싸게 구입함으로써 미래에 굉장히 확실한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하시겠지만 위기는 오래됐다고 봅니다. 이미 위기는 신호가 아니라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행의 카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가계부채도 25년 2분기 기준으로 1952조 원을 돌파해서 역시 역대급으로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서울 집값이 좀 올라가면서 주담대가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사실 우리 2030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연체 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악성 부채라고 하죠. 리볼빙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활비를 쓰고 나서 이제 갚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일으키다가 문제가 생긴 그런 대출이 아니잖아요. 이런 대출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은 가계가 그만큼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의 내수 부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100만 200만 이렇게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더더욱 우리 가계가 개인들이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자영업이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업들도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 때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새벽 배송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 회사. 그런 회사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을 하고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벤처 기업이 어려워진다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 소비 유통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경기에 굉장히 둔감한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마트에서 장 보거나 홈플러스에서 장 보는 걸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조차도 쓰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가게도 문제가 됐었는데 기업도 문제가 된다. 근데 그 기업이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경기에 굉장히 방어적이라고 하는 이런 유통기업조차도 어렵고 최근에 보도를 보셨겠지만 잘 나가는 대기업 중에 하나인 LG전자도 희망퇴직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어려움이 결국은 기업에까지 이 위기 신호가 옮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 큰 기업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떠냐? 정부는 우리나라가 사실 주요 OECD 국가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그 부채율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발행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감당하다 보면 정부 재정도 급격하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우리 경제 주체 세 곳인 가계, 정부, 기업 모두 다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늘 보고 계시지만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예 없던 관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5% 관세에서 15%로 낮췄다고는 하지만 사실 FTA를 우리가 협정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관세는 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면 한국 경제는 이미 위기가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을 통해서나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너무 위기의 소리를 오랫동안 들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위기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위기 불감증이라 그럴까? 왜냐하면은 위기라는 것을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영업자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느끼겠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라는 게 갑자기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체감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말이죠. 이 위기가 왔는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재정을 좀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자, 좀 저축을 늘리자, 뭐 구조조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 왜 나한테까지 그러지? 나는 그렇게 위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발전했거든요. 자,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기가 주는 유익함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기가 주는 유익함이 뭐냐? 위기가 오게 되면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기 이전에는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 된 건지를 전혀 몰라요. 소위 말하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냥 묻혀간다 그러죠. 우리가 왜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잘 나가면 내가 좀 일을 안 해도 보너스 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잘 들어가고 우리 팀이 잘 돌아가는데 내가 거기 그냥 구성원으로 있으면 나도 똑같이 보너스 받고 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개인 평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누가 실력이 없는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하고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도 가게도 구조 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서는 개인 같은 경우는 느끼는 체감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 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총체적인 위기, 거기다가 지금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다 어렵죠. 내수 부진도 심각하고 저성장도 심각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 사회 불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소비는 또다시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위기를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이런 퍼펙트 스톰에서 우리 개인이 뭔가 이번 기회에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의 체질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위기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위기로 받아들이면 내가 어떤 것을 할 거냐. 대한민국의 위기는 사실은 부동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흡수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 사라지는 시대다. 여기서 우리가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일부 부동산들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좀 많이 지더라도 확실한 것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돈이 몰립니다. 반면 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도 돈이 몰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모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채권이나 예금 같은 데 돈을 넣어놓고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요구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한 3%만 안정적으로 나와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극도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극도로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현상,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달러나 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수익률이 당장은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래의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당장은 적은 수익률을 먹더라도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자, 이렇게 양극단으로만 몰립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나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사실은 경제를 살리려면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게를 연다. 그럼 어때요? 일단 임대업자의 공실이 사라지고 간판업자가 간판을 달고 고용을 하니까 또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원자재 같은 것들을 사게 되니까 경제가 돌아가겠죠. 근데 이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은 지금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극단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도 돈맥 경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로우 리스크나 하이 리스크의 자산으로만 돈이 몰려가고 실제 경제를 살리는 고용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돈이 몰려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너무 쏠려 있는 자산 비중의 구조 조정이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강남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금 7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거래가 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강이 보이는 신축 아파트다. 그러면 뭐 그거는 앞으로도 뭐 희소성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부 상당히 30억, 40억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투자가 허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5억, 10억 미만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아파트만 있으면 강남의 한강벨트에 또는 마용성의 최고 입지에 오르는 아파트만큼의 상승률을 기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전 재산을 모두 부동산에만 넣어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냐면 사실 부동산의 상승률이라는 거는 아파트의 상승률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니까 마치 그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 경험했잖아요. 20년, 21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마치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22, 23년도, 24년도까지 집값이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왜 22, 23년도에는 집값이 오르지 못했느냐? 20년, 21년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올라갈 때는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아니면 못 따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평균 수익률로 따지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 그러니까 국채 10년물 금리 수준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의 수준은 2.8, 2.9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은 꼭 필요한 재화긴 하지만 너무 부동산에 몰려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거의 8, 90%가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계가 좀 구조조정해야 되는 부분, 금융자산을 좀 높이고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낮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자산 비중에 대한 구조조정이 첫 번째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구조조정은 소비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자, 소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이게 뭔지는 아실 겁니다. 불필요한 고정지출이나 또는 변동지출을 줄이자라는 건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먹는 데 돈을 많이 쓰십니까? 뭘 사는 쇼핑을 하는 데 많이 쓰십니까? 대답하시는 게 여러모로 다르시겠죠.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쇼핑에 사용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먹는 거에 쓰는 비중이 커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새롭게 증가되는 소득 중에 얼마나 소비되느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쇼핑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새로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먹는 것보다는 사는 것, 뭔가를 구매하는 데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낮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한 500만 원 미만 정도의 소득,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득 그 구간에서는 새로 발생하는 소득이 먹는 데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겔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하죠. 자, 그럼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이것을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벌어들이는 돈을 다 소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소비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입니다. 저소득자분들은 그러죠. 내가 버는 돈도 적고 쓰는 것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여기서 어떻게 더 줄이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소비를 저소득층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 어떤 차를 타느냐, 그리고 여행 경비로 1년에 얼마 정도 지출하느냐, 그리고 식생활비로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느냐, 그리고 전세금 대출이자나 또는 월세에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한번 딱 정형화되고 고정화되면은 잘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소비의 구조조정을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쓰고 있는 변동지출 중에 먹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생활비에 돈을 더 많이 쓰는지, 외식비에 돈을 더 많이 쓰는지, 또는 쇼핑에 돈을 더 많이 쓰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소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소득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소득의 구조조정은 뭐냐? 소득은 내가 벌어들이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장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소득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급여 생활자다. 그러나 나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내가 월급을 못하거나 실직을 할 위험이 없다. 물론 그렇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리한 국면이시겠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언젠간 1차 은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여명이 거의 90세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20년 정도를 소득 없이 생활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는 내가 일을 그만두고 20년 이내에 다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은 아마 인류 역사상 일을 그만두고 처음으로 20년 이상을 생존하게 될 인류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의 구조조정이란 뭐냐? 내가 지금 현직에서 60세, 55세까지 일하는 기본적인 일 말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통해서 세컨잡을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사회활동을 오랫동안 연장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소비가 줄어들고 적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조조정이죠. 결국은 자산 비중의 구조조정, 소비의 구조조정, 그리고 소득의 구조조정이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IMF 같은 때 부자가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자산 가격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당시에 주식이나 부동산 할 것 없이 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할 때 그 시장에서 낮아진 자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현금을 착실하게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코인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공포감이나 불안감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투자를 못하고 있다가 주변에서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불안감에 야 이제라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죠. 물론 추격 매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더 올랐다면은 그 부분만큼은 자산 가격 상승을 수혜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포감에 투자를 시작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쫓아다니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을 많이 먹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 착실한 현금을 쌓으면서 위기 상황을 대응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기가 딱 왔을 때 성장의 관점이 아닌 가격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성장의 관점이란 그거죠. 무엇이 핫하냐, 무엇이 잘 나가냐, 요즘 무엇이 대세냐 이런 관점이고 가격의 관점은 야, 이 정도 싸졌으면 굉장히 싸졌는데 라고 하는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죠. 내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하루에 10%, 20% 떨어지면 공포감에 주식을 더 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현금을 착실하게 모으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실탄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충격을 입었을 때 그 자산을 싸게 구입함으로써 미래에 굉장히 확실한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위기는 금융위기나 IMF 때처럼 갑자기 급진전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위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 같은 위기? 그러니까 질병으로 얘기하자면 급성질환 같은, 급작스럽게 충격을 받으니까 자산시장이 급냉을 하면서 급락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그런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최근의 위기는 오히려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실제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급성질환 같은 위기가 아니라 만성질환 같은 위기, 마치 당뇨와 같은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수술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서 병을 제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체질 개선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이 걸려야만 극복이 가능한 질환이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IMF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이렇게 낮아져 있지 않죠. 경제는 어렵다 그러고 경기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 이후에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같은 급작스러운 시장이 크랙이 생길 정도의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온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데미지를 크게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얘기할 때 세 가지가 곱해져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하는 재테크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이 원금, 기간, 수익률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죠.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나스닥 지수는 74.7%가 올랐습니다. 아, 대단한 수익률이죠. 말 그대로 1년 전에 우리가 1억 원을 나스닥에 넣어놨다 그러면은 74.7, 그러니까 7,470만 원이 원금 말고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74.7을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74.7을 먹으려면 3년 전에 엄청나게 큰 돈을 나스닥 시장에 넣어놓고 3년 동안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단 한 번도 안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투자한 게 아니라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을 넣었다 뺐다 하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적립식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당연히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74.7은 안 나오죠. 그렇지만 나스닥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100만 원 정도 월 적금을 하지 않고 100만 원 정도를 나스닥에 넣었다면 적금 넣은 것보단 당연히 수익률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올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내가 100만 원씩 3년 전에 정기 적금을 들었다면 3,600만 원 원금에 이자는 한 200만 원 정도 붙어서 한 3,800 정도 만기금을 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적금을 하지 않고 나스닥에 매달 100만 원을 넣었다면 3,800만 원보다 얼마나 더 먹었을까? 자, 결론은 초과 수익의 문제인데 적금을 했던 사람보다 나스닥에 100만 원 넣었던 사람이 1,138만 원을 더 먹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내는 돈이 100만 원이니까 11달치를 더 먹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74.7%의 나스닥이 올랐는데 앞으로 3년 가도 또 74.7이 오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변동성이 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좀 안 오르고 너무 안 오르면 또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지난 3년간 74.7%가 올랐고요. 15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 15년간 2022년도 빼고는 14년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던 나스닥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100만 원씩 나스닥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4.7에 딱 절반만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절반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거의 한 37%가 올라야 되는데 이건 매달 1%씩 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적립식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100만 원씩 3,600을 넣게 되면 적금 넣은 것보다 480만 원 정도의 초과 수익이 생깁니다. 자, 480만 원. 이제는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48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 건 맞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480만 원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굳이 480만 원을 더 먹기 위해서 지금 나스닥에 100%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저축 100만 원을 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도 포기 못하겠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역사상 최고가가 된 나스닥에 대한 버블 논란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럴 때는 여러분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30% 정도는 나스닥에 70% 정도는 ISA나 청년도액 계좌 같은 금리형 정책 상품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1억 정도가 모으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서 4년, 5년, 6년 만에 1억을 모아야지라고 하는 분이라면 아직 내 자본이 1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년간 나스닥이 보여줬던 수익률의 절반 정도가 나온다고 봤을 때 한 48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그 정도라면
아직 1억이 안 모였다면 저 같으면 그냥 100만 원을 1억 모으기 전까지는 금리용으로 다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지 마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4,800원 되는 기본요금 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짧은 거리를 택시를 타보다 보면은 그렇게 택시가 비싼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왜 가난해지느냐, 우리 돈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에 소비가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인데 아마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경제 위기를 못 느낍니다. 지금 가게도 구조조정, 기업도 구조조정, 정부도 구조조정. 그만큼 퍼펙트 스톰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좀 구조조정을 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고정비 2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당연하게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비죠. 그럼 고정비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2가지는 바로 주거비용과 자동차입니다. 자, 주거비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소득의 15%를 넘어간다? 잠이 안 올걸요?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이 300인데 월세가 60, 70이다.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내 소득의 월세나 전세금 대출이자가 60, 70 빠져나가면 지금 20%가 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사 가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 이게 변화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월급 300인데 60, 70을 계속 월세나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낸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답답해질걸요? 이상하게 뭔가 미래가 시원하지 않을걸요? 왜? 아니 주거 비용으로 매달 60, 70 소득의 5분의 1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결국 내가 지금 한 50분 정도 걸리는 출근거리지만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도 30, 40만 원 이하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자동차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 30대 분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20, 30대 때 가장 관심사가 차입니다. 그래서 막 좋은 차를 타고 싶어. 아니, 좋은 차가 아니라 그냥 차를 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한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 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할부금 같은 거 다 빼고요. 감가 비용,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 거기에 세금에다가 감가 비용까지 합치면 할부금 빼고 어느 정도가 나가느냐? 약 그 차에 한 3% 정도 됩니다.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90만 원 되는 거죠. 100만 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여러분 월소득의 3분의 1이 자동차 하나의 비용이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식비도 안 나가고 기본적인 문화 레저 비용도 하나도 안 나가고 주거 비용도 하나도 안 나가고 오로지 딱 차량 비용 유지비 100만 원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전세금 대출이자 나가고 또 월세 나가고 또 식비 나가고 또 커피값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 300만 원 중에 3분의 1이 그런 데 나간다. 그분은 돈이라는 것 자체를 모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멘토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300만 원이지만 제가 지금은 100만 원 정도를 소나타 같은 걸 타서 비용이 지불되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 대리 달고 가장 달고 차장 달아서 400, 500, 600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400, 500, 600 되면 소비는 더 빨리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내가 300만 원일 때 200만 원을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아서 500 되면 200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상사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상사분이 여러분보다 월급 한 200만 원 더 받는다. 여러분이 300만 원일 때 진짜 미친 척하고 한 200만 원 저축한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500, 600 타는 분한테 한 달에 200만 원 저축하세요. 그럼 못할걸요?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에 소비가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일 때 2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은 월급이 500 되면 250 할 수 있지만 월급이 300일 때 100만 원도 못 하던 사람이 갑자기 400, 500 됐다고 200을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2가지의 소비를 구조조정을 한다. 근데 먼저 샀는데 어떡하냐? 진작 좀 내가 영상을 봤으면 내 차를 안 샀을 텐데 여러분, 실수했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차 내놓으면 차 처분할 수 있잖아요. 집 내놓으면 집 뺄 수 있잖아요.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한다라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 2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미래로 한 발자국도 걸어나갈 수 없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평균의 실종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고소득자들이 여기에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평균값을 올렸다. 그래서 뭐 우리가 SNS를 보면서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나만 빼고는 왜 이렇게 다 행복하냐? 나만 빼고 왜 이렇게 부자냐? 특히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어디 외부에 나가거나 이러질 못하니까 SNS만 보면 뭐 맨날 뭐 골프 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만 가난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상위 1%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스에서 자주 듣는 뭐 평균 소득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와, 평균 소득이 저렇게 높아? 사실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중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위소득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한 230만 원, 4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소득 뭐 350만 원이니 400만 원이니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죠. 자,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소득부터 가장 낮은 소득 중에 딱 중간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은 평균값보다는 중앙값,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뭐 예능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뉴스라든지 또 뭐 SNS에는 주로 보면은 행복하고 좋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데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상위 한 5%,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평균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중위소득보다 뭐 위에인지 중위소득보다 아래인지 이런 것들이 물론 민감하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간을 되게 좋아해서 내가 중간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안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이 얼마냐, 평균이 얼마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는데 물론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오픈돼 있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정보가 교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서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고 기준점이 높아지고 기대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선택과 집중으로 몰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 취미나 문화, 레저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돈을 쓰자고 들면 한도 끝도 없이 씁니다. 그런데 나도 문화, 레저, 스포츠, 운동을 하고 싶지만 잘 찾아보면 건강한 문화, 레저 생활을 하면서도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폼 좀 내봐야지라고 하고 쓰자고 들면은 러닝을 해도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문화, 레저 생활에 한다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 약간 섭섭한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모든 건 다 소득에 맞춰지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납니다. 문화, 레저 비용으로 소득의 10% 이상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10%면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기성세대들은 문화, 레저비의 10% 그러면은 놀래요. 문화, 레저비다 그러면은 옛날 영화 보는 거 정도? 뭐 어쩌다가 뭐 한번 공연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책 좀 사서 보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 레저가. 그러니까 사실은 야 이거에다가 소득의 10%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MZ분들 같은 경우는 PT, 요가, 필라테스 그 다음에 뭐 테니스 치죠, 골프 치죠, 그 다음에 각종 뭐 동호회 같은 데 나가죠.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굉장히 문화, 레저 비용이 크고 문화, 레저 비용에 스포츠 취미뿐만 아니라 이 미용 성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10%가 훌쩍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만 잘 지키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 이내로 써라 라고 하니까 10%를 꼭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같이 그냥 아예 한 푼도 안 써도 됩니다. 10%를 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10%의 비용을 가지고 A, B, C 아니면 A, B 또는 A 이렇게 딱 하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되면서 즐거운 문화, 레저 생활을 소비를 많이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저는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이 약간 유행할 때 굉장히 전 좋다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플렉스라든지 뭐 욜로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가 갑자기 요노족이 등장을 했잖아요.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소비를 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 이런 걸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나의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짠테크를 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조차도 뭔가 주변에 과시하는 과시성 무지출이 되면서 어찌 보면 보여주기식의 어떤 절약이 아니냐.
진정성이 있는 절약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것도 하나의 내가 SNS에서 좀 돋보이고 싶은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이런 어떤 것이어서 문제가 됐던 것 같긴 한데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택시를 타지 마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택시를 아예 타지 말라는 건 아니고 4,800원 되는 기본 요금 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4,800원이라는 거는 1.5km에서 내리잖아요. 1.5km면은 날 좋은 날은 그냥 살살 걸어가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런 짧은 거리를 택시를 타보다 보면은 요즘 뭐 버스 요금도 1,500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면 그렇게 택시가 비싼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한테 면죄부를 주게 되고 돈을 몇천 원 정도 쓰는 거,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택시 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절약이 되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한번 해봄으로써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야, 1,000원, 2,000원 아껴서 뭐해? 가 아니라 아니 1,000원, 2,000원도 소중히 여겨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른 거에서 더 큰 지출을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무지출 챌린지가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본인의 모습을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에 너무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면은 그거는 좀 보여주기식이니까 그건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 필요한 거는 제한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다.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는 사요. 오늘 나 점심 먹을까 말까 이거는 고민 안 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지 않고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를 너무 과다하게 하다가 정작 자기한테 필요한 것까지 지출을 안 한다? 저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삼아 한 번, 두 번 정도 이런 걸 해봤다라고 하는 경험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뭐 1,000원으로 하루 살아보기, 뭐 10,000원으로 살아보기 이런 너무 좋긴 한데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마라톤이잖아요. 내가 뛸 수 있는 속도로 해야지 42.195km를 뛰지 처음에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서 나 이렇게까지 해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면 42.195km를 못 뛰는 거니까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금을 쓰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신용으로 사잖아요. 물론 체크카드 쓰시는 분도 많지만 신용카드라는 건 내가 아직 돈이 없는데 내가 지불할 능력은 없지만 월급은 한 3주 후에 나와. 그렇지만 나는 지금 먼저 신용으로 물건을 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초단기 대출이라고 봐야 돼요. 한 달 정도 카드 회사가 먼저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야, 너가 돈이 있을 때 써라.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진짜 한 달 벌어서 사용하는 분한테 그럼 너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마, 돈을 쓰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왜 가난해지느냐, 우리 돈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을 자기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매출이 1,000만 원이다. 와, 1,0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네. 아,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고 남는 게 진짜 여러분 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회계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돈이 내 돈이냐 내 돈이 아니냐. 그럼 만약에 매출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내 돈으로 들어온 돈이 500이야. 자, 그럼 이 500은 내 겁니까? 이것도 내 거 아니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500만 원을 내가 벌었는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500이 보장됩니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소득이 죽는 그날까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의 나,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와 같이 쉐어가 돼야 되니까 500만 원 안에는 분명히 일정 비율로 내 돈이 아닌 돈이 들어있는 거고 미래에 나한테 양보해야 될 돈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남는 돈에 각각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각각의 예산이 뭡니까? 고정지출, 변동지출. 변동지출 안에도 뭐 외식비 있고 문화레저비 있고 또 쇼핑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놓으면 내가 지금 돈이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왔다 그래도 아, 내가 이달에 써야 될 예산이 얼마지? 라고 하는 것만 명확하면 설사 내가 통장엔 지금 돈이 조금 없지만 먼저 그것만큼의 예산대로 신용카드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메워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공금의식입니다. 공금의식이 있는 사람은 돈을 모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은 마음대로 쓰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돈을 못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먼저 지출하고 남는 현금 들어오기도 전에 지출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원론적으로 맞는데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에 맞춰서만 쓰신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 때 폭넓은 인간관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학창시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때까지 만난 친구들이라 봐야 한 200명밖에 안 돼요. 200명 중에서도 솔직히 나랑 친하고 교류를 하는 친구들은 뭐 한 20명 이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과의 옛날을 추억을 어떻게 보면 공유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는 우리 기본적인 천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도 있지만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는 앞으로 만날 200명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만났던 친구를 계속 만날 거냐 아니면 안 만날 거냐는 여러분 선택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친하다. 그 친구하고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면 너무 즐겁고 그 친구 내 고민도 잘 들어주고 뭔가 잘 통한다. 뭐 그런 친구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소중한 친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있잖아요. 사실은 친구의 중요함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은 술, 담배, 게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친구랑 절연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20대, 30대 때는 그냥 뭐 오늘 심심한데 뭐 할까?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하자. 오늘 뭐 해? 뭐 저녁에 맥주 한잔 할까? 그냥 아무런 토픽이 없는데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마음속에 있는 사회생활 하면서 생기는 응어리 풀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게 30대 중반 넘어가면 불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0대 중반부터 저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끌어줄 수 있고 여러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친구하고 뭐 인연을 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불필요한데 갑자기 만나서 소주나 한잔하자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뭐 그 친구가 갑자기 경조사가 생긴다 그럼 가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류를 좀 줄이고 저는 주변에 또는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뭔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친구,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친구만 만났어요. 직장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 인간관계의 폭을 줄여나갔어요. 그냥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가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만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소원해지고 이렇게 좀 멀어지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인간관계라는 거는 30대 이후 40대 넘어가면서부터 가지치기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냐. 좀 너무 매정하다. 뭐 나한테 도움이 될 친구, 잘 나가는 친구만 만나고 그러면 뭐 옛날에 참 친했지만 지금 못 나가거나 나한테 당장 도움 안 되는 친구는 버리라는 얘기냐. 아니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교류를 누구하고 더 많이 할 거냐.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비용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건 20대, 30대 때 테이크오프 해갖고 이륙해서 30, 40대 때 결정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30, 40대가 정말 인생에서는 황금기고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성장과 발전을 하느냐가 인생 결판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20, 30대처럼 또 만나서 으쌰으쌰 그냥 소주나 한잔 하자. 이런 친구들과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더 지속해 나가셔라.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는 가지치기가 된다. 자, 그러다 보면 비용은 어때요? 내가 인간관계에 쓸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여할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롤모델이나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만나라. 옛날에 나 중학교 때 죽고 못 사는 그 친구,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그 친구, 굳이 그렇게 그 친구와 꼭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거 아시죠? 얼마나 좋은 상품이냐. 8에서 9% 정도 나오는 연 이자율이. 근데 이걸 안 해. 왜 안 하느냐? 5년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적인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게 5년이에요. 그거 엊그제 같잖아. 그죠? 3년, 5년? 그걸 왜 못하냐? 기본적인 돈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이라는 거는 소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억 모은 사람은 절대 재테크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어떤 거든 다 8대2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직장인으로서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게 8대2의 법칙인데 재밌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요즘으로 말하면 수능이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체력장이라는 거에 이제 1000m 달리기가 있어요. 1000m 달리기가 3분 53초 안에 들어오면은 만점이었나?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3분 53초 안에 뛰는 친구들은 반에서 10명이면 1명, 2명이에요. 역시 8대2의 법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 53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데 지구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지구력이. 왜 이런 모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재능은 10명 중에 1명, 2명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는데 우리 애가 공부에 아직까지는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네.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0%가 원래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1억 모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적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1억이라고 하는 게 158만 원 정도를 5년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158만 원을 5년 동안 60회를 낼 수 있는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158은 너무 높으니 그러면 147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14만 원씩 10%만 증액을 해갖고 5년을 가라. 158만 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60개월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95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해가지고 7년간 해서 1억 2천을 타라. 1억 2천을 타면은 이제 그게 현재 화폐 가치로 한 1억 정도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차피 모든 게 다 8대2의 법칙이에요. 이번 달에 정기적금을 가입한 고객이 100명이다. 그 정기적금을 만기까지 타는 사람은 100명이 다 탈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율학습을 할 때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말 그대로 10시에 학교 문 닫는데 야 오늘은 진짜 자율학습이야. 니네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가. 그러면 진짜 10시까지 남아있는 친구 몇 명이겠습니까? 10%예요, 10%. 이게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1억 모으기에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8대2의 법칙 중에 2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내 월급으로 무슨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가 아니라 내가 월급으로 저축을 해서 모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기본적인 돈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1억 모은 사람은 절대 재테크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성공이라는 거는 소수의 것입니다. 그리고 트렌드 다 쫓아가면은 1억 못 모아요. 자, 트렌드라는 게 뭐야? 주변에서 보니까 다 그 정도 하네. 주변에서 보니까 이런 정도는 먹네. 이런 정도는 사네. 이런 거 다 따라가면 못 하는 거죠. 한 달에 158만 원 어떻게 저축합니까? 한 달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ISA라는 게 있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냐? 거기 보면은 신탁형도 있고 중개형도 있고 일임형도 있는데 주식 종목만 빼고는 펀드나 ETF나 예적금 이런 거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비과세야. 그래 연봉이 5천만 원만 미만이면 4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물론 이자소득세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죠. 15.4%인데 그렇지만은 15.4%가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회초년생들은 그걸 해야 돼요. ISA를. 적금을 들더라도 ISA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이 넘어도 초과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놀라운 거는 이게 3년이라서 안 한다는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아니 3년도 안 모아서 1억 못 모으잖아요. 3년은 어쨌든 목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입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비과세는 좋은데 3년이야? 나 3년 있다가 3년 안에 차 살 것 같은데 3년 안에 좀 어디 이사 갈 것 같은데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거 아시죠? 얼마나 좋은 상품이냐. 정부 기여금 주죠. 비과세 혜택 주죠. 은행 목 졸라가지고 우대금리 주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8에서 9%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연 이자율이. 굉장한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 왜 안 하느냐? 5년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직장 생활을 해. 200, 300, 400을 벌어.
그럼 거기서 뭐 많이 해봐야 저축 200 아닙니까? 대부분은 쓰다 보면 200만 원 못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0 얼마 저축을 해. 그 100 얼마를 해도 5년, 6년 걸려서 1억이 되는데 3년이라서 ISA 안 한다. 5년이라서 길어서 안 한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1억을 못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년이라는 세월은 반십년이야. 반십년. 와, 진짜 긴 세월이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적인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게 5년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막 이러면서 막 병원 가가지고 백신 맞고 그거 엊그제 같잖아. 그죠? 그거 5년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147만 원 저축 시작했으면 지금 1억 생긴 거야.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앞으로 5년을 내가 어떻게 저축해? 3년을 어떻게 저축해?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화살처럼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미래를 비범하게 만들려면 내 행동을 비범하게 하면 됩니다. 3년, 5년? 그걸 왜 못하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1억 모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중간에 기간적인 장벽이 있다는 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3년에 한 번 고비 오잖아. 3년에. 어떻게 1, 2년은 막 정신없이 뛰다니다가 그냥 넘어가는데 한 3년쯤 되면 뭐냐면 이제 좀 대충 뭐가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긴장 좀 덜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게 회사 생활 힘들다. 내가 한 3년 좀 넘게 했는데 이제 더 할 수 있을지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 힘들다. 딱 3년, 4년 차에 그 위기가 와요. 그래서 그때 대리를 달아주는 거야. 뭔가 모티베이션을 딱 주려고. 대리를 딱 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열심히 해야지. 이거 넘어가는 거야. 직장 생활 또 7년, 8년 되면 또 고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 달아주는 거야. 인사라는 게 여러분 이게 오래된 제도거든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3천에서 한번 고비 오고 5천에서 한번 고비 옵니다. 7천쯤 갔을 때 고비 오지만 7천은 그래도 1억에 가까우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고생하면 1억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일 고비가 3천, 5천이야. 워렌 버핏의 친구이자 스승인 찰리 먼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10만 달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만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한 3,900? 1억 4천 정도 되죠. 근데 걔네는 뭐 아무래도 이제 경제 규모도 다르고 하니까 그렇지만 걔네는 왜 또 10만 달러냐? 숫자가 주는 그 목적성이 있는 거야. 상징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만 달러 모으기 전에 한 5만 달러쯤 됐을 때 막 힘들면 그냥 포기할까 하는데 야 정신 차려 10만 달러야 그러면 그래 10만 달러 만들어 보자. 우리는 3천 5천에서 한번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럴 때 조금만 더 해서 1억 가보자. 셀프 리워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적금을 모을 때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1억 될 때까지는 그냥 돈 한 푼도 안 쓴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 저축을 5년 동안에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한테 뭔가 셀레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수고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봐요. 한 1,000만 원 정도 모았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는 본인한테 보상해도 된다고 봅니다. 50만 원 정도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 그러면 덜컥 사지 말고 1,000만 원 정도 모았을 때 기념으로 사라. 3,000만 원 모았을 때 한 150만 원 정도 가볍게 본인한테 보상을 해라. 1억 정도 모았다 그러면 유럽 여행 가라. 그러면은 1억을 모으면서 피곤한 마음을 어떤 느낌으로 나는 2028년 3월에 파리로 떠나. 아직 가진 않았는데 딱 붙여놓고 남들은 그냥 냅다 카드 긁고 가지만 나는 1억 모으고 간다. 그럼 1억 모으고 파리를 가면 기분이 어떨까? 내가 지난 5년간 1억 모으고 나한테 정말 수고했다. 본인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산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 정상 올라가는 걸 한 번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쳐서 내려오는 거지.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지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쉬고 어디서 사진 찍고 어디서 물 한 잔 먹고 이런 거 다 있잖아. 이걸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 1억 모으기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냥 무작정 할 게 아니라 3년, 5년 시점에 여러분에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리워드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억 모은 분들이 1억 모았는데 멘토님이 1억만 모으면은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른다. 먼저 행동해라. 행동하고 나면 나중에 영감이 찾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하셔서 1억을 모았는데 1억 모았는데도 아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1억이라고 하는 임계점을 돌파해가지고 드디어 물이 끓기 시작을 했는데 물이 끓는다 그래서 모든 게 다 1억이 딱 되는 순간 모든 게 뭐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풀리는 게 아니다.
1억을 돌파했다면은 그때까지 모았던 저축의 근육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모았던 정도의 저축 속도는 유지하면서 그게 1억 1천이 되고 1억 2천이 되고 1억 3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디어가 확실하게 떠오를 때까지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아, 1억 모았으니까 빨리 투자해야 돼 라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투자 걱정이 든다면 이미 그것은 실패한 투자다. 여러분이 1억을 모았는데 이 1억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생겼을 때 투자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조급함에 1억 모았으니까 이제는 예금하면 안 되고 뭔가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렇게 쫓기는 분들이 추격 매수나 영끌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죠. 70%는 예금을 하고 30%는 뭐 주식을 한다든지 그거는 본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속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 자 이제 1억 좀 있으면 1천 되고 좀 있으면 1억 2천 되고 좀 있으면 1억 3천 되고 어느 수준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거냐. 2억이 될 때까지 아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2억이 될 때까지 아무 아이디어 안 떠오른다고 하면은 2억까지는 계속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돈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는 많아져요. 예를 들면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친구랑 결혼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여자친구도 한 1억 정도 있고 나도 한 1억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뭐 한 5천씩 도와주고 그러면 대충 우리가 그냥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외곽에 청약 공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1억 정도 계약금을 밀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청약 한번 해볼까? 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창업의 리스크의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무인점포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무인점포 창업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인건비가 안 나간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무인 점포에 반찬 가게를 연다든지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손품이 갑니다. 계속 가서 또 일을 저녁에 해줘야 되고 하는 건 있는데 1억 가지고 무인 반찬 가게를 열었다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안에 우리가 사과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사과를 쪼개봐야 알지만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심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당장 1억 갖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시고 어떤 분은 그 영감이 1억에 올 수도 있고 1억 5천에 올 수도 있고 2억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축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좀 더 확실한 투자의 신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팔랑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모으면 야 어디 뭐 좋은 거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 정보를 듣게 되고 그게 이제 팔랑귀가 될 수가 있는데 내 스스로가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투자하면 안 돼요. 너무 생각보다 고수익이다.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잘 이해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좋다고 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때 그 영감이 그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으로 와서 이거다라고 하는 신념이 들 때까지는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정말 막 전교 1등 또는 반에서 막 1등 하는 친구를 잘 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안 생길까? 막 그런 고민을 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열정이 재능이에요. 공부, 운동, 저축 다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른데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죠. 이게 돈을 모은다, 돈을 불린다, 부자가 된다, 내 집을 갖는다. 이거 다 열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청약에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운 좋게 막 이러면 야, 좋겠다. 그 사람 몇 번 떨어졌나 물어보십시오. 한 번 넣었는데 됐어. 이런 사람 없어요. 20번 떨어졌다고? 야, 네가 그 사이에 그렇게 그걸 열심히 넣었는지 몰랐네.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소득이 많지도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열정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무엇이든 강하게 열망하고 열정을 갖게 되면은 돕는 손길이 모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하는 줄 아세요? 뭐 내 집 마련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배우자가 생겨. 왜냐하면 내 돈 갖고는 안 되니까. 배우자의 돈이 들어오는 거죠. 내 돈과 배우자의 돈이 합치니까 1인 가구보다는 내 집 마련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 돈과 배우자 돈이 합쳐졌는데도 내 집 마련에 거리가 있어.
고민하니까 부모님이 도와줍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이 똑같이 있어도 월급을 타는데도 그냥 맨날 돈 벌어가지고 놀러 가고 나한테는 용돈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면서 쓰는 자녀가 있고, 진짜 적은 월급인데도 정말 살아보겠다고 정말 돈 모으는 자녀가 있다. 만약에 내가 밀어준다, 누구 밀어주고 싶습니까? 내 자녀가 돈을 너무너무 모으고 싶어하고 집을 사고 싶어한다. 야, 그러면 엄마가 돈을 주지는 못하고 그냥 빌려줄게. 이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열정이 있으니까 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니까 내 돈과 배우자 돈이 합쳐져 거기에 엄마 돈이 들어와. 우리 엄마 돈뿐만 아니라 시엄마 돈이 또 들어와. 뮤추얼 펀드. 거기에 은행 돈이 들어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행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행운이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행운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사람한테 생기는 게 행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럴 수 있을 거야. 그래,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이상하게 열정이 안 생기네.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불타는 열정이 끌어올라와야 내가 행동을 좀 열정적으로 할 텐데, 여러분 출근할 때 회사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동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합니까? 근데 어쩔 때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요. 항상 좀 이렇게 치열업이 돼 있고 막 목소리도 크고 열정적이고 이래. 너무 부러워. 저 친구는 좋겠다. 마음속에 열정이 이렇게 피어올라가지고 행동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열정이 피어올라가지고 열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열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열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먼저 열정적인 행동을 하면 없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열정이 생겨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열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라는 것은 열정을 얘기하는 거고, 재테크에서 돈을 모으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열정인데,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는 거죠. 왜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열정을 집중시키십시오. 그러면 행운의 복리는 계속돼서 반복되고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는 계속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라고 하는 것도 다 시간의 싸움이에요. 결국 원금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올려야 되잖아요. 원금도 올려야 되고 시간도 올려야 되고 수익률도 올려야 되고. 그런데 수익률 올리려면 어떻게 되죠? 뭐 조금 더 좋은 걸 찾아보고 공부하고, 물론 이런 것이 약간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수익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보다는 여러분 원금과 시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 저축을 한다면 110만 원을 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11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나스닥에 100만 원을 넣을까, 아니면 ISA나 청년도약계좌에 100만 원을 넣을까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만 원이 아닌 110만 원을 넣으십시오. 110만 원을 넣으시면 나스닥에 100만 원 넣어서 나스닥이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거와 거의 같아지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금과 시간,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100만 원 할 수 있다면 난 110만 원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할 거야 라는 마음만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투자 성과를 다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나스닥이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10% 정도 더 저축할 거야 라는 마음만 먹잖아요. 여러분 그냥 나스닥에 돈 넣어놓고 맨날 들여다보면서 고민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일 안 해도 나스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 단언합니다. 자, 그래서 재테크는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고요. 중요한 것은 원금과 기간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